오후 4시에 지식충전쇼 이야기더 지금 시작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이제 일주일인데요. 반발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야권 구청장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정부는 11호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전역을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주택시장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며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철회하거나 최소화하고. 아니 이남희 기자, 대체 시장 반응이 어떻길래 저렇게 구청장들까지 들고 일어나서 지금 토지 철회하라는 거예요? 지금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다 묶이면은 아예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 자체가 금지가 되고요. 예. 다 구청에 가서 이제 허가를 받아서 이거 사도 됩니까? 굉장히 절차도 까다로워지는 거죠. 민원도 폭발하고 이러다 보니 이제 민주당 소속 구청장을 제외한 야권 구청장들이 더 숫자가 많거든요. 저렇게 성명까지 내고 제발 토지 거래 허가구역 이 제도 묶인 것 좀 풀어달라. 그렇군요. 이렇게 성명을 발표를 한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 전세 매물 말랐다 이런 얘기 현장에서도 나오는데요. 예. 그럼 여론조사가 실시가 되기도 했더라고요. 과연 이번에 발표된 삼중 규제했던 이번의 대책이 효과가 있을까? 자, 일단은 효과가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지금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동산 시장 우려도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야권 소속의 서울 지역의 구청장들까지 나서서 규제 풀어달라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안 그래도 성남 민심에 이 기름을 부은 사람들이 이번 정책 설계자들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정확하게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자, 부동산 정책 설계 핵심 관계자 5명이 최근에요. 제가 이제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 많이 들어가 보거든요.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화가 나 있습니다. 바로 이 5분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정책의 컨트롤 타워죠. 그리고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세제를 담당합니다. 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국토부 담당 차관이에요. 이혁원 금융위원장은 바로 대출 규제를 담당하고요. 또 금융사 관리하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까지 모두요. 공통점은 이번에 규제 지역으로 묶인 곳에 아주 고가 아파트,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또 일부는 갭 투자를 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특히 이번에 그 논란이 커진 게 임재 변호사. 그 이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알려진 이상경 차관의 갭 투자 의혹이 이제 터지면서 일파만파 커진 거예요. 근데 이 차관 측은 어제 기존에 내 집이 안 팔려서 어쩔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거는 통상적인 갭 투자랑은 좀 다르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근데 그 해명이 나온 뒤에도 비판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주택자가 된 것에 불과하다. 갭 투자를 원해서 한 게 아니라 이사 날짜가 안 맞아서 어쩔 수 없었다는 건데요. 일단 사안을 좀 살펴보면은요. 이상경 차관은요. 지난해 7월에 아파트를 보유한 채 판교 아파트를 갭 투자했습니다. 이주택자가 된 건데 당시 이 판교 아파트의 매수가가 3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세를 끼고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실제 잔금을 치를 때 들어간 돈은 18억 7천만 원 정도인 거죠. 그런데 1년 사이에 지금 현재 이 아파트의 시세 40억 원입니다. 실투자금 18.7억 원으로 6.5억 원의 차익을 거두었으니 1년 수익률 약 35%, 취자의 귀재라 불릴 만한 상황인데요. 뭐 일시적인 사정에 의해서 날짜가 맞지 않아서 이런 갭 투자를 했다고 해도 지금은 날짜가 안 맞아도 갭 투자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어쨌든 갭 투자가 맞는 것 아니냐. 우리는 못하게 하고 본인은 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5명 지금 논란인 인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그 여기에 더해서 구윤철 부총리랑 이혁원 금융위원장도 지금 논란이거든요. 그런데 살펴보면은 네.
비슷한 시기에 같은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샀어요. 지금 그 아파트가 당시 재건축 앞두고 있었는데 예. 최근에 이제 재건축이 돼서 그 아파트들 시세가요. 30~40평대가 뭐 40억, 50억, 호가 그렇고 실거래가가 그렇거든요.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2013년에 같은 아파트 작은 평수를 굉장히 갭 투자했던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요? 볼게요. 자, 구현철 부총리 같은 경우는 경매를 받아서 낙찰을 받았는데 거기에 이제 전세를 끼고 이제 구매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은 해에 바로 2억 원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도 8억 5천만 원 주고 해당 아파트 매입을 했는데 역시 세입자를 끼고 네.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파트 보면은요 시세가 뭐 40억 정도로 한다고 하는데 뭐 호가는 50억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굉장히 뭐 40~50억 하는 고가로 지금 그때랑 그 계산을 해보면 정말 수십억 시세 차익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공교롭게 같은 아파트군요. 같은 아파트입니다. 근데 그런데요. 구혜천 부총리 얘기 조금 더 해보면 아니, 제 기억으로도 이 부동산 관련 논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 문재인 정부 때요. 그때 기재부 2차관 시절에도 논란이 있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2018년에 문재인 정부 때예요. 예. 우리 그 공직자들은 다주택 가진 사람들 다 처분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보면은 이번에 그 청문회 할 때도 이 이슈가 논란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현철 부총리가요 가족이 4채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2018년 순차적으로 바로 주택을 지금 처분을 한 거예요. 어떤 주택이 있었냐 보면은 네. 분당의 상가주택, 성남의 상가주택이 또 한 채가 있었는데 매입을 15억대에 했는데 매도를 27억 원에 했다는 거고요. 세종시에도 아파트를 그때 분양받았는데 그때 특별공급, 공무원 특별공급 분양 받긴 받았는데 세입자를 꼈고요. 네. 살진 않았어요. 아. 그러고 이제 4억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또 상속받은 마포구 단독주택도 있는데 다 차례 매도를 하고 네. 지금 알짜배기 그 집인 지금 개포동 아파트가 남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수십억대 차익을 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왔었는데 사실은요 구현철 부총리는 그때 뭐 논란이 됐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세 차익 뭐 수십억대다 천하람 의원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세금 내고 이런 것들을 따져 보면은 그러니까는 실제적으로 얻은 차익은 뭐 5억 원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라고 해명을 한 상황이고요. 또 자산 증식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지금 논란인 공직자들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짚어보면 임주혜 변호사. 자,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이 김용범 실장 얘기요. 이 재건축 입주권 사들여서 지금 반포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건데 이게 물론 당시는 불법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이제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사들이는 게 당시에는 가능했지만 예. 지금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가 나오고 재개발은 관리 처분 인가 받은 그런 상황에선 입주권을 내가 거래를 해서 넘겨받는다고 해도요. 아파트를 받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청산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는 더 이상 입주권 자체를 놓고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범 실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는 이것이 불법이나 그런 편법이 아니었다고 해도 이렇게 입주권을 거래해서 막대한 차액을 거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번 부동산 정책 설계자들의 논란은요. 어제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강남 다주택자 이찬진 금감원장은 한 두 달 내에 정리하겠다라고 말했죠. 이렇게요. 아파트 두 채 보유는 다주택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 관련돼서는 저희 그 가족과 관련돼 가지고 같이 사용하고 있고 분가하는 그 자녀한테 원장이 겁니다. 정작 본인은 강남에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두 채를 떡하니 소유하고 있습니다.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두 달 안으로 정리할 상황입니다. 염려를 끼쳐서 송구합니다. 이남희 기자, 한 채를 팔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녀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물어봤어요. 이양수 의원이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팔겠다는 거냐 했더니 자녀에게 양도하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양도가 뭘까요? 아마 이제 증여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팔거나 증여세만 내면은 그게 법적으로 문제는 아니죠. 증여세만 똑바로 냈다면. 하지만
많이 그 누리꾼 여론들은 들끓더라고요. 결국은 우리는 돈도 없고 대출도 못 네. 받아서 못 사는데 현금 부자들은 집 2개 갖고 있으면은 자식들한테 이렇게 증여하면 되고 현금 부자들만 좋은 거 아니냐. 저 해명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모습들을 또 온라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논란이 계속해서 커지고 이게 좀처럼 가라앉질 않으니까요. 결국 민주당은 오늘 고개를 숙이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상경 차관의 이 발언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 살려고 하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데 만약에 저희가 시장이 안정화돼서 집값이 떨어지면 그 유지가 되면 내 소득이 또 계속 또 벌게 되면 그 돈이 또 쌓이면 또 그때 가서 하면 되거든요.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다. 이번 규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지 않은가. 최근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자, 이남희 기자, 그 한준호 최고위원 조금 전에 목소리 듣고 왔는데 네. SNS를 보니까 이 차관한테 직접 사과하라 이렇게까지 요청을 하던데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네. 일단 첫 번째 사과를 할지 궁금하고 네. 두 번째 지금 그럼 정부 여당은 이거 여론 어떻게 달래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는 왜 한준호 최고위원이 사과를 하지? 이상경 차관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이제 당에서 민심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반증이고 박수현 대변인도 당의 그것이 뜻이다라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민심 달래기에 나선 걸로 보이고요. 이렇게 당에서 요청까지 했는데 이상경 차관도 조만간 좀 입장이 다시 한번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창경 차관은 이제 본인 주택에 대해서는 이것이 더 큰 집으로 옮겨가려고 했는데 그 굉장히 본인 집이 빨리 팔리지 않고 그러는 바람에 지금 일시적으로 원래 살던 집에 지금 본인이 세입자로 있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는 했었죠. 또 하나 그래서 민주당은 어떻게 민심을 달랠까요? 일단은 공급 대책 지금은 수요 억제책에 굉장히 지금 주력을 했던 상황인데 이제 네. 정말 중요한 것은 공급이다. 그러니까 공급 많이 풀어서 일단 그거 입법 뒷받침을 해가지고 더 많이 살 수 있는 집을 수도권에 5만 호 정도 공급 대책을 제대로 만드는 게 우선이다.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오늘 저희가 짚어드리고 있는 이 고위공직자들이 그래도 이 논란에 대해서 지금 반론을 계속해서 내고 있어요. 자, 보면은 그 구윤철 부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산 증식을 위한 것이 또 아니다라는 입장이고 이뿐만이 아니라 또 김용범 실장은 국제기구 근무로 실거주가 불가능해서 월세를 줬던 것일 뿐이다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었죠. 또 형편에 맞게 집을 옮겼을 뿐이다라는 입장도 나왔었고요. 자, 이런 이상경 차관은 입주 시기가 안 맞아서 부득이하게 전세를 줬을 뿐이다라는 입장을 더했는데 자, 이런 해명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해서 논란은 커지고 있죠. 자, 이 대책 논란 이야기 계속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자, 북한이 결국 탄도미사일을 다시 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게 첫 미사일 도발입니다. 다음 주 우리나라가 20년 만에 세계 정상들을 불러서 에이펙 행사를 열죠. 이걸 노리고 무력 시위를 벌인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임주혜 변호사. 아무래도 이 트럼프의 시진핑까지 올 예정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들도 좀 봐달라 이런 건가 싶기도 해요. 오늘 어디서 뭘 쏜 거예요? 그렇죠. 시기가 굉장히 공교롭습니다. 오늘 오전 8시 10분경에요. 합참이 포착을 한 그 상황을 보자면요.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해 쪽으로 미상 발사체 여러 발이 발사가 되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발사된 미사일은 350km 정도 비행을 한 것이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사된 미사일은 동해상이 아니라 북한 내륙에 떨어진 걸로 지금 추정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자료화면 보여드리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 쐈다는 이 미사일이 조금 심상치 않은 게요. 자,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요. 이거 얼마 전에 열병식에서 화성 11마 미사일이다라면서 북한이 공개를 한 건데 아니 이번에 쏜 게 이거일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화성 11마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일컬어지는 화성 11 시리즈에 예.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제공받은 바로 극초음속으로 성능을 개량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로부터 그 기술을 받았으니까 실험을 아직 안 해본
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실험을 한 게 아니냐라고 지금 군당은 보고 있고요. 네. 이게 왜 위협적이냐 하면 극초음속 그 성능 때문에 저공 비행으로 이렇게 쭉 날아가면서 한국군 우리나라의 탄도탄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하면서 주요 표적을 타격 가능하다라고 지금 분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본토가 타겟인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단거리, 또 그중에서도 우리가 좀 방어하기 어려운 가장 최신형을 썼다면 결국 오늘 도발이 우리한테 보내는 메시지라는 건데요. 다만 군 당국은 이 초음속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지나친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단거리 극초음속 화성 11 마용입니다.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조금은 그 요격률은 떨어지다 하더라도 요격할 수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신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실제로 저렇게 쏘는 미사일이야 이게 사전에 위성으로 다 탐지를 할 수 있으니까 확률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방어는 되겠지만요. 근데 아무래도 그 바다에서 은밀하게 쏘는 북한 SLBM 이거는 방어하기가 조금 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심하고 오늘 공개한 게 있어요. 바로 이름하여 장영실함입니다. 오늘 진수식이 있었어요. 하나오션에서 개발했는데요. 지금 장영실함 크기 보시면요, 국내 최대 규모예요. 일단은 그 크기 3,600톤입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최대 크기의 잠수함이고요. 보면은 기존에 안창호함이 있는데 도산 안창호함보다 5m 정도 길어요. 그러니까 길이가 더 커요. 89m로 최대 길입니다. 그리고 탐지 또 타격 능력 모두 지금까지 나온 그 잠수함 중에서 역대 최대입니다. 그리고 수중 자망 시간 또 최대 속력으로 항해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늘었기 때문에요. 작전할 때 바로 또 노출되는 시간을 확 그 위험성 이런 것들을 확 줄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덩치는 더 커지고 자 저렇게요. 89m나 되고 근데 적에게 더 들킬 확률 이런 것도 조금 더 낮아졌다는 건데 근데 무엇보다 이 잠수함에서 중요한 건 공격력이잖아요. 이 주먹이 더 세졌다면서요? 그렇죠. 주먹이 더 크고 세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잠수함보다 훨씬 더 큰 이 수직 발사대를 탑재해서 이 재래식 잠수함에서도 전략형 무기 SLBM 발사가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한국군의 수중 킬체인 핵심 전력이 될 예정이다라는 평가도 가능해 보이는데요. 일단 기존 발사대는 6셀이었는데 이제 4셀이 총 늘어서 총 10셀까지 지상 타격력이 훨씬 강화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결국 뭐 잠수함 발사라던가 탄도미사일 등 이런 발사에 최적화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 북한의 심장부를 기습 타격할 수 있는 그 능력치 자체가 훨씬 강화되었다라는 것을 강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LBM을 탑재할 그 수직 발사관 대수가 더 늘어나고 여기에 리튬 전지까지 탑재를 해서 물속에서 견디는 시간과 속도도 더 늘어난 건데 자 조금 전에 전해드렸다시피 이렇게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 역시 오늘 우리 잠수함 진수식이 불편하긴 마찬가지겠죠. 이거 10개가 늘어남으로써 이제 평양의 주적궁도 공격할 수 있다. 물론 거기에는 탄도는 안 들어가지만 이런 차원에서는 잠수함에서 대지상 공격 능력을 엄청나게 향상시켰다. 일시에 대량으로 공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거예요. 지상에서 공격하는 다 방향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비를 한다고 평양 주적궁에서. 그러나 잠수함이 어느 위치에 쏠지를 모르기 때문에 대비력을 약화시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이 수직 발사관, 즉 잠수함의 주먹 대수를 대폭 늘린 건요. 아무래도 요즘 북한의 해군력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SLBM 10발을 실는 걸로 해서 지금 진수를 이미 했고 현재 시험 평가 단계에 있어요. 그 준비하는 과정, 시험 평가하는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번 장영실함에 비록 디젤 잠수함이지만 10발을 실는 거는 상당히 대응 능력이 강화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거 가볍게 볼 수 없는 게 정보 당국도 남북한의 지금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종훈 평론가. 네네. 그 북한 SLBM은
우리는 못하는 이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장영실 함에 발사대가 10대가 있다라고 하지만 예. 그러나 10대가 있어도 우리가 발사하는 SLBM에는 핵탄두를 장착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그렇죠. 핵 개발을 못하게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SLBM 점점 기술 격차가 줄어들어서 북한이 만약에 잠수함으로 핵탄두가 장착된 SLBM을 발사했을 때 사실상 지상에서 발사하는 ICBM보다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지상은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성에서 탐지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제 타격도 가능하지만 SLBM은 잠수함이기 때문에 수중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파악이 안 되는데 수중에서 SLBM을 발사한다. 근데 콜드 런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열이 안 나는 그런 발사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면 발사된 이후에 공중에서 밖에 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제 타격이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죠. 자, 이렇게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잇따르고 있는데 여기에 맞대응을 한 우리 자랑스러운 장영실함 소식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에 배우 이희경 씨의 사생활 의혹이 갑작스럽게 불거졌었죠. 그런데 그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인공지능 AI로 조작된 거였다는 겁니다. 아니, 임주혜 변호사, 일단 이 의혹이 시작된 그 순간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한 폭로자가요, 블로그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배우 이희경 씨가 한 여성과 나눈 그런 대화 내용 같은 부분을 그대로 사진으로 올려놓은 건데 네. 그 내용을 보자면은 사실상 음담패설, 욕설, 그리고 이제 여성에게 뭐 신체 사진 촬영을 요구하는 등 예. 범죄의 수위를 넘나드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던 거죠. 거기다가 이와 관련해서 이희경 씨가 실제 본인이 사진을 찍은 것처럼 보이는 네. 셀카나 촬영장 모습 같아 보이는 사진까지 이 글에 덧붙이면서 말 그대로 이거 지금 진짜냐 가짜냐 엄청난 논란이 일게 한 겁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에 와서야 이게 AI라는 걸 알지만 이전에 저렇게 사진의 대화 내용까지 굉장히 구체적이어서 많은 분들이 설왕설래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다 지금 AI 조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이 대화 내용이나 사진 모두 AI 조작이었다고 이 폭로자가 직접 밝힌 겁니다.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게 되고 예. 본인 역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AI 사진을 생성하다 보니까 나 역시도 혼돈했다라는 말도 되지 않는 말이 안 되는 그런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모든 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이희경 씨 소속사 측에서는 처음부터 이것은 모두 조작이라고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었는데 네. 이 폭로자가 추가적으로 증거를 모으고 있다. 나는 더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었지만 결국 모든 것은 조작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니, 이게 장난이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 이런 어떻게 보면 폭로성 협박이 처음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과해도 법적 대응하겠다고 이희경 씨 소속사가 밝혔습니다. 예.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무려 5개월 전에도요, 이 사람이 협박성 메일을 소속사에 보낸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 이런 증거가 있다면서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성 메일을 보냈고 소속사가 결국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네. 이 당시 폭로자가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5개월 지나서 또 뭐 이런 게 있다라면서 뭐 그 온라인에 글을 올리고 또 다시 한번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니, 뒤늦게 AI라고 폭로를 다시 이제 자백을 했지만 근데 이희경 배우 이미지는 그동안 많이 훼손됐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가장 이제 타격을 받은 사람은 본인이에요. 이거 네. 어떻게 또 회복을 시키겠습니까? 소속사도 사실 노심초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속사만큼 사실은 가슴을 쓸어내린 사람들이 연예 프로그램 제작진들이에요. 지금 이희경 배우가 예능의 어떤 감초처럼 재치 있는 입담 때문에 많이 출연을 하거든요. 네. 기존의 프로그램도 5개인데 새롭게 이번에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시작하는데 거기에 MC로 발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출연한 게 아니라 MC면 굉장히 포지션이 크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프로그램 녹화 앞두고 있고 네. 방송사에서는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이 모든 것들 되돌릴 수는 없지만 연예계가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임재 변호사, 가해자는 이게 뭐 단순 장난이라고 했지만 그렇게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법적 책임 피할 수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해서 예.
허위 사실을 공개하고 명예훼손을 할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처벌이 불가피해 보이고요.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입니다. 또 이번 사건이 사실 많은 분들이 이거 혹시라도 진짜 아니야? 라고 네. 했었던 그 지점, AI로 사진 같은 부분을 합성해서 실제로 이런 대화가 오고 갔던 것처럼, 그리고 실제 이희경 씨가 촬영장에서 사진을 찍어 보내온 것처럼 한 부분, 이 부분도 사실 여러 가지 처벌 규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만약 음란한 목적으로 그런 음란물을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 합성을 했으면 이제는 유포할 목적이 없더라도 단순히 장난으로 만들고 소지만 해도 처벌하는 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네. 이런 관련된 기술이 진화할수록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높아지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 뒤따를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이 AI를 악용했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범죄 수법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게 배우 이정재 씨를 사칭한 일도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AI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깜빡 이렇게 이 속는 그런 일도 벌어졌어요. 지금 이정재 배우입니다라는 로맨스 스캠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처음엔 믿지 않았겠죠. 그런데 믿지 않으니까 계속 AI로 만든 여러 가지 어떤 영상들을 보냅니다. 이를테면 공항 셀카입니다. 네. 하고 공항에서 이정재 씨가 마치 이정재 씨가 아이고. 직접 사진을 찍은 것 같은 것, 또 운전면허증을 직접 보여주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실례, 이게 진짜인가 보다 하고 이제 속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네. 갑작스럽게 경영진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만나게 해주겠다. 만남 주선비를 요구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만남 주선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무슨 여러 가지 어떤 명목들, 팬미팅, VIP 카드 발급, 미국 공항에서 억류됐으니까 돈을 달라. 이런 등등 예. 수천만 원을 계속 뜯기면서 총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5억 원을 갈취당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AI 범죄 수법이 나날이 또 진화하면서 연예계까지 덮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이야기 한번 살펴봤고요. 저희 다음 이야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도로에서 만약에 타이어가 다 터진 채로 휠만 남은 상태로요, 이렇게 굴러가는 차량을 보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영상부터 한번 볼까요? 보면은 이 영상입니다. 앞차가 지금 보면은 심상치 않습니다. 저게 지금 타이어가 거의 다 터진 상태로 주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요, 처음엔 이 영상 보고 타이어에 뭔가 비닐이나 물체가 껴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실제로 저 정도가 됐다면은 타이어가 완전히 다 터져서 너덜너덜해진 채로 휠로 굴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스팔트와의 그 마찰이 상당했을 텐데 굉음을 내면서 이 앞바퀴 휠로만 주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너무 보기만 해도 아슬아슬하거든요. 근데 저때 옆에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상해서 따라갔대요. 그러니까 지금 노란색 옷을 입은 오토바이 운전자 화면에도 잠시 등장을 하는데요. 저렇게 되면 위험할 텐데 걱정이 되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 차량을 계속 따라가서 또 촬영하고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것이요. 이 차량 운전자 보면은요, 신호 위반을 2번이나 해요. 그래요? 지금 보면은 갑자기 좌회전을 해버리고 지금 멈춤 신호는데 달리고, 그러니까 이상해서 계속 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 차량 도대체 왜 그러지 하면서 따라가면서 기록을 했고, 결국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보면은 지금 타이어 다 터져 있고 신호도 어겼다고 하고요. 너무 무리하게 운전을 하는 건데 왜 그런 거예요? 네, 지금 이렇게 경찰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저런 위험천만한 운전을 하는 이유가 뭘까? 무엇인가 숨기고 싶지 않을까? 그게 뭘까? 바로 음주운전이에요. 술을 먹었다고 한다면 경찰을 불렀을 때 자기가 사실은 그게 밝혀지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다가가서 당연히 음주운전 해봅니다. 원래 옆차 운전자는 외국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실제로 나온 사람은 나이가 지긋하신 할아버지였다고 합니다. 검문에 많이 당황해서 응했는데 예상대로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즉 음주운전을 한 상황이고요. 사고 차량 인계 후에 경찰에 이제 음주운전이 왔다 하고 이제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인천에서는요,
버스 안에서 난동이 벌어졌었어요. 그러니까요. 영상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얼마나 버스기사 당황했을까라는 걱정이 들었는데요.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한 50대 남성이요. 지금 20대 기사에게 뭔가 말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여요. 네. 근데 지금 팔을 들었잖아요. 자, 갑자기 휴대전화 든 손으로요. 버스기사 얼굴을 가격을 합니다. 아, 또 그래요? 마구잡이로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요, 지금 그 버스기사 머리채를 잡고요, 흔들고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이어갑니다. 아유, 왜 그랬을까요? 자, 정차장 아닌 곳에, 정류장 아닌 곳에 내려달라 난동을 피운 거예요. 아, 정류장 아닌 곳은 안 됩니다 했는데도 굉장히 난동을 피우면서 이렇게 20대 기사를 마구잡이로 폭행해서 네. 결국 이 버스가 중앙 차로까지 들이받는 사고가 중앙 분리대까지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난 거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어요? 결국 이 남성도 나는 술을 마셔서 그런 거다. 음주요? 음주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버스에서 일어난 일 보면 지난해에는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자, 영상을 한번 보면은 자, 이때요. 이게 지난해인데 지난해에 버스 안에서 저렇게 담배를 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담배 피면 안 되죠, 당연히. 근데 담배 피지 말라라고 기사가 제지를 하니까 그 이후에 화가 났는지 기사를 막 폭행하고 버스 안에서 소변 테러까지 벌였다는 겁니다. 저렇게요. 참 화가 나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까지 짚어본 이 사건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음주 상태였다는 거거든요. 이 음주가 면제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 사건 많이들 기억하실 것 같아요. 이 지금 난동을 피운 걸로 모자라서 소변 테러를 하고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이런 사건 많은 분들이 공부를 샀었는데 예. 구속 상태로 송치가 됐습니다. 이렇게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게 되면은 특가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입니다. 공연 음란죄 같은 부분까지도 혐의가 더해졌었는데 네. 이런 행동 위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승객의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또 이렇게 핵심만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몰랐던 이야기 더 시간입니다. 지식중전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 몰랐던 이야기 더를 하기 전에요. 일단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Holding Group stands at the heart of Cambodia's development. With real estate, banking, retail, logistics, and technology, it builds infrastructure and opportunities. 손수 변호사님, 뭐 도시 세우고 땅 사들이고 은행 확장하고 아니 영상만 봐서는 뭐 그냥 일반적인 기업 홍보 영상 같은데 여기 숨은 비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멀쩡해 보이죠? 네. 깔끔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또 저도 캄보디아 출장 여러 번 갔는데 아는 동네입니다. 아, 그러세요? 굉장히 중심지 부분인데 예. 그런데 이게 알고 보면 뭔가 이상하다. 의심할 만한 부분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영상이요. 프린스 그룹의 기업 홍보 영상입니다. 그런데 이 프린스 그룹의 회장, 설립자 누구냐? 바로 천즈인데요.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범죄,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을 납치해서 고문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그 사태의 배후로 현재 지목받고 있는 바로 그 프린스 그룹의 그렇군요. 홍보 영상입니다. 예. 영상만 보면 뭐 멀쩡한 그런 기업을 운영하는 것 같고 또한 부동산 관련해서도 예. 뭐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여러 상도 받았어요. 그래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범죄 그룹 아니냐, 범죄 조직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니 범죄 집단이라고 하지만 겉모습만 지금 영상만 저렇게 보기에는 너무나 정상적인 모습이어서 더 충격적인 건데 자 오늘 몰랐던 이야기도에서는요. 자 지금부터 대한민국 사회를 공포와 또 분노로 들끓게 만든 이번 캄보디아 범죄 사태의 그 배후 바로 이 프린스 그룹의 소유주인 천재 실체를요.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지금 뒤로 이 천즈, 이 캄보디아 사태의 배우로 불리는 이 천즈 사진이 나왔는데 일단 이 인물이 누구인지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인물 누구인가? 일단 염건용 소장님, 천즈 어떤 사람이에요?
중국인이에요. 원래는 중국인인데 네. 나이는 어립니다. 1987년생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 20대 초반부터 부동산 사업하고 이제 카지노 관련된 사업을 시작해서 돈을 좀 벌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 돈을 벌었다가 이 사람이 이제 그 중국에서 그 2012년도부터 카지노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중국 내부에서 사업을 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캄보디아로 넘어왔고요. 캄보디아에 넘어와서 이제 카지노를 운영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돈을 벌기 시작을 하니까 그 쉽게 얘기하면 이제 소비 금융이라고 하는 프린스 이제 파이낸스라고 해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소액 그 빌려주는 이런 회사를 만들었고요. 이러고 있다 이제 3년 정도 지나가지고 이게 은행으로 바뀝니다. 현재 가장 큰 은행인데 은행을 소유하고 있는 은행주란 얘기죠. 은행주. 예,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태자,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중국에서 말하는 이제 황태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아, 그 태자에. 예, 그 태자를 이제 영어로 바꿔갖고 프린스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나는 프린스다 그래서 회사명을 프린스 그룹으로 한 겁니다. 자칭 왕자. 그렇죠, 자칭 왕자죠. 그래서 이게 2018년부터 이제 대형은행으로 컸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아시겠지만 그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갑자기 좀 문제가 발생해서 처음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 같은데 범죄 조직하고 연루해서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사태의 원흉으로 지금 지목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자, 이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 사람이 챙긴 그 범죄 수익, 자산 규모도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전부 다 범죄 수익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범죄 수익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현재 짐작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그 규모도 엄청납니다. 싱가포르에도 펜트하우스 거의 뭐 200억 원 가까운 그런 것을 소유하고 있고 또 더 충격적인 거는 미국과 영국의 대응입니다. 정부 차원의 대응이었는데요. 미국은 이 천주그룹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비트코인 약 21조 원. 21조 원. 21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압류했습니다. 또 영국도 천주그룹이 가지고 있는 뭐 아주 고가의 저택, 또 사무용 건물, 아파트 등등을 다 동결 조치했는데요. 그 외에도 고가의 시계, 뭐 요트, 비행기 그리고 피카소 그림 같이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또 중요한 것은 이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딘가에 몰래 숨겨놓은 자산이 더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드러난 것만 지금 이 정도다라는 건데 나이를 한번 보면 장 교수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38살이에요. 38살의 나이에 지금 손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세계 곳곳에 그야말로 수십조를 숨겨둔 거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캄보디아를 2001년부터 이렇게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프린스 그룹이라는 얘기는 이번에 상당히 많이 알게 됐고요. 사실은 그전에는 제가 하는 일 자체가 ODA라 그래서 공적 개발원조에서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간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는데 이번에 몇 가지를 확인해 봤는데 아마도 초기에는 정상적인 사업 투자 형식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카지노 이런 개발품과 이제 맞물렸고요. 거기서 사업을 확대한 것 같고 아마 그 뭐 캄보디아에 좋은 일을 많이 초기에는 했었고 그래서 그 뭐 칭호 옥냐라는 칭호도 받고 뭐 이런 옥냐? 식으로 해서 옥냐가 뭔데요? 옥냐가 캄보디아에 있는 독특한 그런 그 옛날의 귀족 지위인데요. 그러니까 뭐 초기에는 한 10만 불 정도 기여를 하면 사회에 기여하면 주는 거였는데 지금은 한 50만 불 정도 기여를 하면 누구나 준다고 하는데 지금 한 뭐 1,300명 정도 있다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회 지도층인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런 걸 받아서 총리 고문까지도 하고 그러면서 사업을 확대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옥냐라는 칭호도 받고 그야말로 캄보디아의 어떻게 보면 내부에 뿌리 깊은 그 정경유착 덕분에 이렇게 자산을 불려올 수 있었다는 설명인 건데 자, 이제 그러면은 조금 더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캐고 있는 이 천즈라는 이 인물이요. 어떻게 범죄 집단의 프린스, 그러니까 자칭 왕자, 어떻게 왕자가 될 수 있었을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자, 미국 법무부의 그 공소장이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이 천주와 범죄 조력자들로 추정되는 그 사람들의 행각을 저희가 한번 뒤쫓아 가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 범죄 조직을 설계했을까요? 첫 번째, 그 조직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그 조직도를 보면 이 자산 관리자로 추정되는 저 인물 이름이 저 사람이 누구죠? 네, 금고지기로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돈의 흐름을 관리하고 예. 또 그 흐름을 애초에 설계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여성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이 천주 회장이 아시아 기반 금융 관리자다라는 말을 했을 정도인데요. 네. 불법 수익의 이동 통로를 만든 사람으로 현재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프린스 그룹에서 이러한 범죄 수익을 얻은 후에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사실 이것을 이 범죄자들이 마음대로 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단계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예. 가상화폐 환전 작업 그리고 또 기타 근처 주변에 있는 뭐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을 거친 여러 단계의 자금 세탁, 자금 이동을 통한 세탁 작업도 했고요. 또 이런 자금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도 해야 되고 네. 또 실제 실행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작업들을 한 게 누구냐? 바로 이 금고직이다. 금고직. 라고 미국 법무부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콕 집은 거예요. 이 사람이 금고직 역할을 한 걸로 보인다라고요. 그러면 궁금한 건데 초기에 그 카지노 사업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영 수장님. 이걸 어떻게 보이스피싱 이런 범죄 산업을 어떻게 탈바꿈시킨 거예요? 일단 초기에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태국하고 중국에서 내국인 카지노 금지를 시작하면서 태국하고 중국에 있던 그쪽에 카지노 하는 사람들이 넘어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넘어오면서 이제 대규모로 도시 개발을 하게 됐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시아누쿠빌이라고 많이 들리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카지노를 이제 설치하게 된 겁니다. 저렇게 특구로 만들었군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2020년도부터는 이제 태자단지라고 해서 네. 여기 이제 추가로 개발하게 됐는데 그 중간에 코로나19가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중국하고 태국에 있던 관광객 카지노객들이 안 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운영을 해야 되는데 카지노는 안 굴러가고 돈은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애를 먹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 있는 흑사회, 그다음에 일본에 있는 야쿠자 잔존 세력, 그다음 우리나라와 태국에 있는 일부 조직 범죄들하고 연루가 돼가서 예. 그 소위 말하는 그쪽 조폭들을 데려다가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이나 뭐 인신매매나 아니면 국제성매매라는 이런 조직으로 변신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얘네가 지금 프린스 그룹 자체가 네.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자금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에 있어서도 이걸 숨길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 외국 범죄 조직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어떤 플랫폼이 됐기 때문에 네. 일종의 플랫폼 사업자로 변신해서 다국적인 범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19를 어떻게 보면 그 위기를 플랫폼 사업으로 저렇게 범죄로 탈바꿈시킨 거군요. 그렇죠. 현재 이제 국제공조 수사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과정에서 각국의 다른 범죄 조직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가설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좀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금고지기를 살펴봤다면 다음 조력자가 굉장히 많아요. 찾아보니까 두 번째 조력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누구냐? 건설 감독으로 추정되는 지금 자세히 보면 레이 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이요. 바로 아까 그 황태자의 태자, 그 태자 단지를 설립하는 등 이 웬치, 이 범죄 단지 웬치를 설계한 총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 웬치 영상부터 한번 볼까요? 태자단지의 모습입니다. 캄보디아 수도인 푸놈펜에서 좀 가까운 곳인데 리조트 같은 규모를 유지하고 있고요. 창문에는 쇠창살이 정말 촘촘하게 박혀 있고 곳곳에는 CCTV가 달려 있습니다. 심지어 전기 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는 담들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비가 얼마나 삼엄하냐면요. 이 한 개의 단지 안에 16개의 감시 초소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여기저기 있는 건데 저걸 설계한 인물이 바로 레이보 이 인물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레이보가 모든 범죄 단지를 다 설계한 건 아니고요. 예. 이 프린스 그룹과 관련된 설계를 했다라고 현재 알려져 있는 것이고요. 저도 캄보디아 일하러 갔다가 여기에다 사람들 갇혀 있다라고 했을 때 저 안 믿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맞는 거예요. 예, 맞는데 프놈펜 인근에도 뭐 태자단지, 망고단지, 원구단지 등을 비롯한 3대 웬치가 있고 또 그보다도 남부 해안가로 가면은 우리나라 부산격이죠. 해안에 있는 제2도시인 시아누쿠빌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은데 이런 웬치들에 많은 사람들이 갇혀서 이제 범죄를 강요당하고 있다. 이런 분석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레이보가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태자단지 네. 여기에서도 실제로 여러 범죄가 이루어졌고 그러한 범죄 수익이 세탁이 되었고 또 현지의 어떤 뇌물 등으로 제공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현재 할 수밖에 없겠고요. 또 하나 그러면은 지금은 주변에 가서 촬영을 한 그런 영상들을 보고 계신데 예. 위에서 이제 공중에서 찍은 그런 영상도 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의 뭐 캄포 지역도 그렇고 또 보코산도 그런데 보코산에 있는 이 범죄단지 웬치를 이제 항공에서 촬영한 그런 사진들 또 영상 등을 보면
보면은 빽빽해요.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빽빽하고 실제로 초소가 있고 또 네. 그 안에서 모든 생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의기투합해서 범죄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외에 어떤 외력에 의해서 붙잡혀 들어갔거나 또는 납치되어서 강요에 의해서 범죄를 하고 탈출하지 못하는 피해자도 상당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웬치의 어떤 구조라든지 윈치가 어디에 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등등은 이 사건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 교수님, 그럼 이쯤에서 슬슬 궁금해지는 거는 자, 천재라는 이 인물이 어떻게 보면 이 범죄 왕국을 만들 이 무대를 왜 캄보디아로 삼았냐, 특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캄보디아 외곽까지 이동하게 된 거냐, 이게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캄보디아는 좀 복잡한 케이스인데요. 예. 캄보디아는 원래 예전부터 그 중국 화교하고 이렇게 연계가 굉장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는 친구들도 보면은 중국식 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2000년대 초반에 갔을 때도 중국어로 된 간판들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는 좀 중국의 영향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들어왔던 거고, 그래서 익숙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익숙한 거고, 사실은 지금 나온 거에 의하면 이게 초국경 범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국경을 넘나든다는 거죠. 그래서 캄보디아는 사실은 이제 캄보디아 자체에서도 발전을 해서 투자를 많이 했던, 받았던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캄보디아에 이동을 했고, 저는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미중 관계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캄보디아에서 중국은 제1의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 자료를 보면 캄보디아의 69%를 중국에서 투자를 해요. 근데 이제 중국하고 대척점에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은 뭐 1%도 안 되거든요. 거기다가 더군다나 지금 사실은 뭐 인도적 지원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네. 미 국제개발처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USAID. 그게 지금 트럼프 정부 때 폐쇄됐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캄보디아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미디어에 대한 지원을 했었어요. 한 100억 정도로. 근데 그것도 다 없어졌죠. 그다음에 지뢰 제거 사업 같은 것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인도적 지원이라 그래서 뭐 인신매매 방지 뭐 이런 것도 다 했었는데 그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네. 그게 이제 그 자리를 또 중국에서 지원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의 1대1로를 통해서 다 흘러 들어온 거죠. 네. 자, 그러면 이 범죄 단지 얘기를 쭉 해보고 있으니까 여기 내부에 있는 한국인들, 이 한국인들의 모습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게 증언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8월에요. 혼자 사비로 캄보디아 현지 이 범죄 단지를 탐문 수사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부산 서부경찰서 오영훈 수사과장인데 저희 채널A와 단독 인터뷰를 한번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들이 투자 리딩 사기를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한번 용기를 내서 직접 캄보디아 푸놈펜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하고 있는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한국 사람이 한 2천여 명으로 판단을 하더라고요.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모릅니다. 범죄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고 캄보디아 오는 사람들이 상당한 수가 있고 일부는 취업 사기에 속아서 캄보디아에 오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아예 우리는 피싱 조직이다. 대신에 우리는 고소득을 보장한다. 짧게 일해서 고소득을 챙겨가라.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유혹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천지의 다음 범죄 조력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범죄 실행을 총책을 담당하는 걸로 추정되는 이름이 중바오죠. 이 중바오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요 부동산 회사의 회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총책이라는 단어를 손소 변호사님, 그러니까 거의 모든 범죄를 주무하고 실행하는 사람한테 총책이다 이렇게 붙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여러 건의 그런 보이스피싱 범죄에서도 총책이라고 한다면 두목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위에서 지휘하는 거고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건에 있어서는 이 총책이라는 그 의미가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천주 회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 회장이 직접 지휘했는지는 몰라도 정점에 있고 그 아래에 있지만 이 중바오가 홍신부동산의 회장이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범행들을 이제 자행하는 이런 총책이다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고 뭐 자금 세탁도 하고요. 네. 또 범죄 수익 재투자 이런 것도 하고 하는데 그보다 우선 직접 움직이는 사실상의 범죄의 총책이다. 즉 고문을 하고 납치를 하고 여러 가지 강요를 하는 예. 것들 이런 것들을 책임지고 한 것이 바로 이 중바오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 범죄 단지 내에서 이렇게 고문, 구타 이런 게 속출하고 있는데 자,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확보한 이 범죄자들이 밝히는 그럼 고문의 이유는 뭔지 한번 들어볼까요? 자원에서 온 사람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맞거나 죽임당하는 사람들은 보통 범죄 조직의 레드라인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사기 대상자 정보를 다른 단지에 팔든가 봉급을 올려달라고 항의한 사람, 속아서 단지에 들어왔는데 범죄 집단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 사기에 가담 안 한 사람, 세뇌가 소용없는 사람들은 살해당합니다. 워낙 조심스럽다 보니까 저희가 증언을 토대로 이제 대역을 구성해 본 건데 아니 이 월급 좀 올려달라고 그랬다고 살인까지 저지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살인이 많이 자행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입국자하고 출국자의 차이 있잖아요. 이걸 예. 찾아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물론 다른 나라를 통해서 우회로 들어가겠지만 현재 그 대한민국 정부에서 파악하는 숫자보다 3, 4만 명이 더 캄보디아로 유입된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찾아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 범죄 조직 입장에서는 한국의 코리안 데스크가 현재 캄보디아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코리안 데스크라는 게 뭐냐면 그 외교 공간에 나가 있는 경찰 영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캄보디아 경찰청 내에 한국 경찰팀이 따로 들어가 같이 수사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캄보디아는 이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살해를 해도 한국 경찰이 우리 수사 안 들어오기 때문에 관계없다.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캄보디아 사법당국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나 사법당국에서 우리가 사람을 지도자로 뭐 이렇게 살해를 해도 이거에 대해서 얘네가 수사 안 들어올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다수의 범죄자 그 하수인 단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질서 유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범 케이스로 한두 명 정도는 그러니까 가혹행위를 해야지 다른 사람이 말을 듣는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잔혹하게 하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고문, 폭행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현지 시각 21일에요. 이 웬치를 탈출한 걸로 추정되는 한국인 남성이 구조를 요청하는 영상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한번 영상 볼까요? What happened? I'm not working here. You want to go? You want to fight the police? Korean embassy, please. 아유, 변호사님, 저 남성 무사하신 건가요? 지금 현재 확인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이 남성의 가족을 확인했는데요. 아버지가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 어디에 있는지 신원 확인이 이제 안전하게 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네. 지금 저곳은 시아누쿠빌입니다. 시아누쿠빌 시내 한복판이었습니다. 또 한낮이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저 영상이 이제 SNS에 올라온 다음에 뭔가 술에 취했거나 뭐 약물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채널 운영자도 확인해 보니 이거는 진짜로 도망치려고 했던 것이다. 빨리 출동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실제로 대사관 직원들이 출동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요. 네. 다만 대사관은 현재는 뭐 대사관 도움을 원치 않고 있다 아버지가. 그런데 요청이 오면은 즉시 나설 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제발 큰 사고 없이 무사하게 무사하게 좀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이 천지라는 인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사람이 챙기는 한번 이제 수익에 저희가 집중을 해볼게요. 그럼 이 수익들이 도대체 다 어디로 간 걸까? 그 단서는요, 마지막 인물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하네요. 자, 마지막은 불법 금융 최고 재무 책임자 텐리라고 지금 뜨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CFO죠. 그러니까 최고 금융 재무 책임자인데
그 비트코인으로 지금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거는 이제 비트코인하고 트론이라는 가상화폐가 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자금 세탁을 해서 돈을 은닉하는 과정에 텐리가 개입했다 나와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영국에서 이번에 가상화폐 장외 거래소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거든요. 이걸 주로 이용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버진 아일랜드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버진 아일랜드 케이맨 제도와 같이 쉽게 얘기하면 이제 자금 세탁을 하거나 또는 페이퍼 컴퍼니라고 이걸 셀 컴퍼니라고 하는데요. 이런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지역들, 즉 조세도 피처를 기반으로 해서 엄청난 수익을 은닉한 걸로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를 통해서 특히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텐린을 통해 영국에 지금 투자를 했는데요. 1억 파운드면 상상이 안 가는 돈인데 약 그 1,900억 원 정도의 부동산을 지금 보유한 걸로 확인되고 있고요. 230억 상당의 저택하고 30억에서 40억 정도는 17채의 지금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기적인 자금으로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네. 아니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기사가 아니 우리나라 은행이 그 캄보디아 현지 법인에 있는 그 우리나라 은행이 약 한 900억 정도가 이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 있다는 얘기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5개 은행의 현지 지점인데요. 현지 법인인데 여기에서 프린스그룹과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프린스그룹이 예치한 예금이 합해보니까 900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요. 이미 미국 재무부가 이 프린스그룹을 국제범죄조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자칫 우리가 불법 단체랑 거래를 한다고 해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금융당국과 우리 은행도 굉장히 빠르게 이러한 프린스그룹의 예치금을 동결 조치를 취했고요. 다만 이 자금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얻은 범죄 수익이냐 이 부분까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혹시 이 범죄 수익이 확인이 되면은 환수해서 피해자들한테 돌려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하지만 쉽진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마련되어 있는 그 형사사법공조를 통해서 범죄 수익을 국내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이 범죄 피해라는 게 확인이 돼야 되고 또한 범죄 피해 금액도 확인이 돼야 됩니다. 또 캄보디아 현지에서도 수사와 재판 등을 거쳐서 누가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어떠한 피해를 입혔고 또한 범죄 수익을 얻었다. 이게 또 확인돼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야 그다음에 환수할 수 있고 가져올 수 있는데 과연 이 예치금을 가지고 그런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지는 다소 회의적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천지라는 주변 인물들을 봤다면 자 이제 이 천지라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따져봐야겠죠. 아직 못 잡고 있으니까요. 자, 첫 번째 가설. 어디 있는지 저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가설이 거론이 되더라고요. 자, 보면은 첫 번째 가설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천지가 잠적하거나 실종했을 수 있다는 설인데 자, 이 설에 힘이 실리는 이유는 바로 캄보디아 정부 그리고 이 범죄 권력과의 유착 때문인데 일단 현지를 다녀온 오형훈 과장 다시 한번 목소리 들어보시죠. 내가 캄보디아에 가니까 좀 만나자. 한국인들이 피해가 많고 실제로 범행을 모르고 이렇게 선의 피해자도 많이 있는 것 같다. 연락을 했는데 저를 전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공조가 쉽지 않은데 형식적으로 공조 요청을 했을 때 쉽게 캄보디아 공안이 움직일 거라고는 좀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안부 2만부를 상납을 그 경찰총 책임자하고 밑에 애들하고 나눠 가지면서 이쪽 그 조직들하고 소통을 하는 거죠. 장 교수님, 그러니까 캄보디아에서 숨겨주고 있거나 뭐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확실치 않기 때문에요. 뭐라고 속단하기는 어렵지만은 뭐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 이미 중국에서 송환해 갔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아마 잠적한 게 가장 잠적설에. 잠적설. 그렇군요.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설이 있나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는 자, 이런 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중국으로 송환됐을 가능성이요. 그러니까 이런 설은 왜 나오는 거지, 염 소장님? 그러니까 중국에서 2020년도부터 유력한 범죄자로 놓고 봤습니다. 그래서 공안당국의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이 프린스그룹에 대대적인 수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외교적으로 중국과 캄보디아 정부 사이 문제가 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장기간 지금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처벌을 목적으로 캄보디아 정부에서 버리지 않냐, 꼬리 자르기를 하지 않냐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이거 이면에는 이제 소환설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뭐 송환설, 잠적설까지 있다면 세 번째 설은 이런 가능성까지 나옵니다. 세 번째는 살펴보죠. 자, 그러니까 제3국으로 도피했을 가능성을 얘기한 겁니다. 이게 왜 나오냐면 이 천재라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아니 시민권이 4개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이전에 그 여러 군데다 사업을 해야 되니까 예. 국적을 좀 자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드러나는 것만 그렇고 조그만 국가들의 그 국적을 사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어디예요? 그 현재 나오진 않는데 되게 작은 나라들 많이 샀다는 얘기도 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범죄 인도 조약이나 협약이 없는 국가들 있잖아요. 이런 데로 도피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그 4개 이외에 다른 국적도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나오기 때문에 해외 도피설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장 교수님, 우리가 이렇게 천재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쭉 캄보디아 이 범죄 사건을 짚어봤습니다. 끝으로 이 범죄 피해 앞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아시겠지만 이게 캄보디아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세아 전체 국가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기회로 한국하고 캄보디아의 관계, 사실은 그 관계가 지금 뭐 대사관의 문제도 있지만 앞으로는 이번 기회에 제 공간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더 점검해야 되고요. 또 캄보디아는 지금 ODA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치안 역량에 대한 ODA를 좀 지속적으로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ODA 절차 전반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서 그 방안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면 더 낫지 않아질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또 우리나라 은행 또 여러 가지 거점들과 또 관련된 소식들도 들어오고 있는 만큼 철저한 또 수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세 분과 함께 캄보디아를 뒤흔든 대규모 범죄 사기 그리고 그 배후의 천즈라는 인물의 실체를 함께 파헤쳐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자, 이야기 더 내일도 오후 3시 50분 저희와 함께 지식 충전해 보시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